10년 만에 이혼을 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침 생방송의 주제가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어요. 말씀하실 분을 모셨는데 남자 대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신청을 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손님들이 놀러 오셔서 방에서 놀고 있었대요. 엄마는 거실에서 손님들과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아유, 우리 애는 못생겼죠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겸양의 언어였죠.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귀에는 그 얘기만 들린 거예요. 우리 애가 못생겼죠. 그 말을 듣고 마상,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때부터 나는 못생겼구나.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드름이 나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못생겼네.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서 고백을 하고 싶어도 나는 못생겼는데 내 고백을 받아줄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내려갔습니다. 한번 어머니께 여쭤보지 그러셨어요. 엄마는 진짜로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기억하세요? 여쭤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게 또 공포가 됐구나. 대학교 4학년이 되도록 여쭤보지 못하고 오늘 여기 처음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면접도 보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자신감 없고 자존감 떨어진 채로 어떻게 면접을 볼까 싶어서. 근데 그 남학생이 훈남이었어요. 인상이 좋아요. 방청석에 나오신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정말로 아드님이 아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드님이 듣는데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겸양의 미덕을 발휘한 것인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아들의 자존감을 통째로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자존감 도둑이 된 것이죠. 반대로 남편의 말 한마디 덕분에 또 인생이 바뀐 그런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60대 중반쯤이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쯤 뵀던 분이니까 지금은 80대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켰죠. 네. 가정형편이 다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거의 무학에 가까우셨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공부 욕심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공부를 못하다가 남편이 퇴임한 직후에 바로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안 외지는 거예요. 알파벳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중얼중얼 단어장을 만들어서 밭에 갈 때도 들고 가서 외우고 냉장고 문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열 때마다 들여다보고 아무리 외워도 돌아서면 근데 영어 단어를 어떻게 다 외워서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커피를 사발로 타서 드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니까 너무 배불러서 주무셨대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고, 나는 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될까. 그때 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신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대요. 여보, 당신이 그 물 주는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네. 그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겠죠. 물이 빠지죠. 물은 쭉 빠져요, 그죠? 근데 콩나물은 어때요?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근사한 비유다 진짜. 정말 그렇죠. 네. 부인의 눈높이에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so sweet. 미사 여구를 늘어놓은 게 아니라 부인이 날마다 보고 느끼는 것을 소재로 하여 부인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있어요. 저는 진짜 평생 지금까지 잊지 못할 딱 두 마디의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할 때 친구가 너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너한테 꼭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아나운서가 될게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아나운서에 딱 이제 합격을 해서 제가 처음 맡았던 예능 프로그램 MC가 뮤직뱅크였어요. 선배님이 보시고는 너가 지금은 어리니까 이렇게 방송하지만 이렇게 방송해서 오래 할 수 있겠니? 정말 비수가 이렇게 돼서 꽂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방송을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15년 이상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150살까지 살 수 있겠네. 장수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응원의 말보다는 약간 저를 자극을 주면 그때부터 막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개방성이 높은 분들은 자기를 약간 자극하는 말이 왔을 때 그냥 원망만 하지 않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요즘은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군요. 김재우 씨처럼 타고나길 웃음을 주게 타고난 사람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수죠. 우수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우수저입니다. 네네. 또 하나 저는 김재우 씨가 근수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육이 많으시죠? 네. 맞아요.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네. 우수저, 근수저 부럽죠. 아마 많은 분들이 말수저도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타고나기를 말을 잘하게 타고나는 사람.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잘 타고나는 사람은 없고요.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였습니다. 와. 운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딸 5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달리 몸이 약했어요. 안 믿으시는 걸 알아요. 괜찮습니다. 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기특하셨을까요? 위에 세 언니가 초등학교 들어간 거랑 좀 다르게 느끼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몸이 약했던 어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니 날마다 집에 와서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었더니 오늘 선생님이랑 이런 율동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때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중계방송을 했어요. 귀여웠겠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어떤 사람이냐면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3시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을 하는 배우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랬나 봐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서 말하면 못 나간다. 네, 혼났어요. 복 달아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복 달아난다고 빨리 밥 먹으라고. 그때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놔두세요.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었겠어요? 여러분 재미있었을까요? 귀에서 피나죠. 그죠? 아이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6시간 동안 얘기하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게다가 어머니는 4번째 재방송을 보신 거잖아요. 위에 언니들이 쭉 얘기했을 텐데 그걸 제가 4번째 재방송을 했는데 한 번도 그만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 대단하시다. 다 들어주셨어요. 대단하시다. 실은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사람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딸린 조그만 미용실을 하셔서 항상 바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이나 어머니를 찾아오신 손님이 오면 무조건 가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이밀고 앉는 아기였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미용 끝난 그 손님들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항상 동네 마실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쫑알쫑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때도 왜 학년 바뀌면 제일 마음에 드는 애한테 가서 안녕 난 이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친구하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장이라는 걸 해보았어요. 저희 반에는 69번과 70번이 있었는데 둘 다 육상부였거든요. 저희 학교가 육상부가 아주 뛰어난 학교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수업에 잘 들어오질 않았어요. 대회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고 합숙 훈련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만나면 안녕 이 정도만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에 그때는 집 전화밖에 없었죠. 휴대전화가 없었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반 친구가.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반장 나 누구야? 그러는데 69번인 거예요. 그래서 안녕? 웬일이야? 했더니 반장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무슨 학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얘기해 그랬는데 그 친구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민을.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나랑 인사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린 마음에도 얘기할 데가 없나 보다. 인터뷰 경험을 그때부터 그랬네요. 수련을 쌓으셨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에 관한 좋은 원체험, 또 사람에 관한 좋은 원체험을 어린 시절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고요. 그 시작이 됐던 건 사실 초등학교 4학년 아니면 5학년 때 어린이 동요 자랑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누가 잘하나 혹시 아세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동요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네네. 저희 반에 혜영이라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혜영이가 그 누가 잘하나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응원을 하러 갔어요. 아래에서 2번째 자리에 제가 앉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언니가 나오더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아나운서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떤 천사 같은 언니가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는구나. 나는 어른이 되면 저런 언니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첫 번째 계기였어요. 와. 중학교 갈 때도 방송반, 고등학교 갈 때도 방송반, 대학 갈 때도 그 대학에 방송반이 있나를 알아보고 갔어요. 그리고 한 번 재수 끝에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했죠. 제가 제일 처음으로 단독 MC를 맡은 프로그램이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우와. 서사가 있네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나운서 영업 비밀을 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나운서들은 원래 그렇게 말을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입사 1년 차까지 훈련을 제일 많이 받고요. 그것이 이제 아나운서 생활하는데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받는 훈련 중 하나는 3분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너무 신입 때 아주 힘든 시간이었어요. 네, 선배님들 퇴근하시기 전에 쭉 모여서 어떤 주제를 주시면 3분 동안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그 시간. 래퍼로 치면 프리스타일 랩 같은 그런 거. 거죠. 예, 예를 들면 그냥 자 이금희 씨, 커피에 대해서 이제 3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시작. 그럼 바로 3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죠. 막 더듬고 막 하고 나중에 화장실 가서 우는 친구도 맞아요.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네. 너무 못하니까. 혼나고. 지옥이겠다. 네. 근데 나중에는요 하게 돼요. 어머. 훈련의 힘. 훈련의 힘. 내가 나에게 날마다 1분 스피치를 던져주세요. 주제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즉시에서. 그래서 그냥 1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녹음을 딱 들어보면 1월 1일에 내가 1월 31일에 나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매일매일 녹음했을 때. 아우. 그리고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들은 아무 원고가 없는데 대본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할까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네. 예, 신기하죠. 네. 훈련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실 때 버스에서 창밖에 간판을 쭉 읽으세요. 근데 눈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입을 벌리고 입 모양으로 읽으세요. 무슨 텔레콤, 무슨 꽃집, 무슨 편의점 이거를 계속 보면서. 근데요, 저도 해봤거든요. 버스 타고 다닐 때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그 훈련을 왜 하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바로 입으로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어떤 방송인이 쓰신 수필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이분이 동기들보다 방송 기회가 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했대요. 혼자서 중계 방송을 했대요. 내가 김치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그 모든 동작을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이걸 계속 말로 하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여니까 김치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김치가 좀 푹 익은 게 좋은데요. 자, 오늘 김치는 푹 익었는지 아니면 보겠습니다. 아쉽네요. 약간 좀 덜 익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계속 동작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초아 씨 특히 해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정말 말이 늘어요. 늘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저희 후배 아나운서가 방송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잘하나 궁금했는데 혼자서 질문을 만들고 혼자서 답변을 해보는 연습을 계속했대요. 그래서 저도 해봤거든요. 어려워요. 일단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질문 잘 안 하죠? 맞아. 왜 안 했냐면 몰라서 질문을 못 한 거예요. 질문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 한국 영화는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건 그냥 몰라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답변은 제가 2022년 한국 영화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엇이든 혼자 질문을 만들어보고 그 질문에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답변하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질문을 만드는 능력과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너무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키가 작아서 같이 다니기가 창피해. 이런 말을 들은 남편, 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격분하여서 손에 들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뭐 흡연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흡연가들이나 담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담배 하나 빌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네, 같아요. 네, 네. 생면부지 낯선 사람한테도 네네. 한 가지 정도는 빌리거든요. 그런데 좀 담배 한 갭이 좀 빌립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담배를 피워 이 말에 제일 기분 나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웃에게 역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구속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 사고,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잃게도 만들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총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보는 순간 모두가 놀랐고 목사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총기를 들었던 강도가 총기를 내려놓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영어로 얘기했겠죠. 아, 그럼요. 예. God bless you라고 아, 말한 거 아닐까요? 예. God loves you too, my son. 내 아들아, 신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 말 한마디에 강도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회개하였죠. 이제 초아 씨 외에는 다 기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을 한 부부가 있었어요. 진짜요. 최단 시간이네요. 아니 무슨 결혼이 카레도 아니고 3분 만에 3분 만에 카레 끓는 동안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신부가 뭐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신랑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신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아유 칠칠치 못하네. 아, 비슷한 것 같다. 아, 바보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막 정확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멍청해. 멍청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3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지우 씨는 부부 사이가 애틋한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뭔가 이 애틋한 비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비결.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애칭이 뭐 이쁘나 이렇게 부르 거거든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밖에서 아내가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쁘나 부르면 주위에 있는 여자분 다섯 분이 약간 5분이가 돌아보거든요. 이렇게. 이분이 5명. 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부르면 참 뭔가 부부 관계에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했었고. 네네. 남편이 나에게 이쁘나 불러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자리엔 저 말고 저희 남편이 와 있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생방송 진행하면서 그런 부부들을 한 10년 동안 매주 만났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30년, 40년, 50년을 품고 사시다가 나오세요. 거기는 이제 주로 대부분 남편에 대한 성토 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남편들은 왜 나오시는 걸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데 여길 왜 나오시지? 그렇죠. 근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나랑 나가서 1시간 동안 내 얘기 들을 거면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고 여기 안 나가면 이혼해. 나오시겠죠, 선생님? 초강수네요. 초강수. 나가야지 뭐. 네네. 그러면 대부분 나오십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고 들으시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 사무친 이야기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잊히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감정 기억이라고 표현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감정이 들어간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 담장 너머로 날 보고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 야단칠 때 당신이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있었지. 이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40년, 50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감정의 기억이 담길 만한 그런 언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평생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가실 때 부인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들께서는 대충 이렇게 나가세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결혼해야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분 만날까 봐 못하겠어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부 간에도 우리 모녀 간에도 감정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감정 기억이 묻어있는 공간을 벗어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집에는 상처가 있다. 어떤 건축가가 한 말이에요. 집에선 싸움도 일어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오히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부부간에 모녀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카페도 한번 가보고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그 어린이 동요대회 하던 그 시절 저희 팀에 아주 오래전이죠. 남성 방송 작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부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으세요. 신혼이냐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분이 웃고 계세요. 그만 이러세요. 아니 어저께는 내가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하셨겠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는? 쏙 주고 문을 닫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휴지를 준 아내가 문을 요만큼 열고 보고 있더래요, 남편을.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문 닫았더니 아우 나는 당신은 잠시라도 안 보면 너무 싫어요. 나는 당신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건 기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어느 날은 이분이 회의를 하러 오셨는데 계속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어제 못 주무셨어요? 왜 이렇게 하품을 많이 하세요? 어저께 아내랑 밤새 얘기하느라고 한 잠도 못 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잠도 못 부럽죠. 부부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대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막 이런 드라마 엄청 너무 재밌어요. 그죠? 너무 재밌었죠? 네. 실제로 재벌가에서 비서로 일했던 사람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 비서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설 연휴를 앞두고 회장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사모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큰아들네 작은아들네는 어디로 갈지를 서로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거래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행복할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진행했던 아침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족을 보게 되었어요. 쌀집하고 슈퍼를 하는 집이에요. 근데 가족 노래자랑에 온 가족이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깔깔깔깔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사이가 좋으세요? 아우 저희는 뭐 이런 고스톱을 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느님이.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아유 뭐 어려워요. 아버지 지금 똥 먹어 똥 요거 먹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해요. 저희는 후수도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지 대화가 끊이지 않는지 저는 이들이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뭘까? 돈? 아닌 것 같아요. 대화인 것 같아요. 반대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내가 그냥 고백을 하는 사람. 일방통행인 거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얼마나 당황하거나 곤란할지, 반대로 얼마나 행복할지 이런 건 감안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말해야지. 가서 무조건 말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사무실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만약에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대화는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남들이 보는 걸 싫어하진 않을지 왜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고백과 대화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나운서가 된 이후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가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22년? 6개월 동안. 예. 22년 6개월 동안 수업을 했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티타임이요 라고 답을 합니다. 티타임이란 제가 수업한 지 7년 차쯤 되었을 때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뭐지? 다 내 후배들인데 얘네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뭘까? 제가 만약에 우리 후배들이라면 저처럼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에게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았어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7년 차부터 제가 15년 동안 1,500명의 학생과 1대1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나보다 더 걱정할 것 같은 이야기. 선배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선배는 어디 가서 내 얘기할까 봐 걱정되는 이야기. 친구랑 의논하고 싶은데 친구는 어차피 나랑 경험치가 비슷하니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랑 하면 돼. 어떤 학생들은 울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카페에서 저랑 1대1로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울면 제가 야단친 줄 알 테니까 저기 왜 울어? 얘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울어? 이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는데 제가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내 얘기를 그렇게 집중해서 30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티타임이 끝나고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죄송한데요. 지난번 티타임 때 제가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녹음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뭔가 좋은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받아 적고 싶은데 그러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받아 적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러는 거에서 제가 아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왜냐면 저도 제가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혹시 무슨 말 실수를 하지 않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 했더니 선배님이요 27분 30초 동안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들어주기만? 듣기만. 그랬구나. 제가 아까 그 세 마디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랬어? 힘들었겠다. 잘했다. 뭔가 감탄사만 제가 27분 30초 동안 했대요, 선생님. 잘했다. 그랬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대요. 1,500명과 30분씩 티타임을 하면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하는 도중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관계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다. 맞아. 이거더라고요. 혼자 말하기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잘 만들고 싶으시죠? 네. 저는 약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이 계속 매일매일 보니까 이게 트러블이 있어도 이 애랑 화해를 해야만 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 번 화를 내면 안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화를 안 내고 참아버리면 이 사람이 너무 싫고 그걸 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 어른들이 하세요.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맞아요. 맞아.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순한 사람은 10번 중에 9번을 참기 때문이에요. 9번 참고 한 번 화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폭발해버려. 그렇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기껏 참았다가 한 번 폭발하면 이미지 무너지죠. 관계 힘들어지죠. 일단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감정을 수치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한 7까지 있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또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미 1단계 들어섰어요. 그죠? 근데 그날따라 너무 추워요. 슬슬 화가 오르죠. 2단계. 얘가 막힌다고 더 늦는다는 거예요. 3단계. 안 되겠어. 너무 추우니까 커피를 사러 갔어요. 줄이 너무 길어요. 4단계. 아우. 간신히 내 차례가 왔어요.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났대요. 나 현금도 없고 갑자기 5단계. 9단계. 그죠? 네. 나는 이미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미 5단계까지 왔고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한 3단계쯤 됐을 때 그냥 포기를 하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거나 미안해 오늘 너무 추워서 나 너무 컨디션 안 돼 집으로 갈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7단계 돼서 폭발하고 그 친구랑 보내 안 보내 이러는 것보다는 단계 그리고 점수화하는 수치화하는 거는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부터 객관화. 마치 남의 감정인 것처럼 그러면 화가 숫자로 가버리거든요. 이제 완충지대를 두는 거죠. 수치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사람은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은 뭐 솔직히 상황을 설명해서 이렇게 거절을 잘 하는 편인데 그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산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주 강남에서 만나자 막 그래요. 그럼 나갔다 오면 반나절이 날아가요. 그럼요. 시간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절을 갖다가 완곡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절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때 거절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압박감이 와요. 이럴 때 어떻게 거절을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절할 때는 그쪽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상대방에게. 네네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예를 어떤 들면 식으로? 그 모임을 주선하시는 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너무 가기 싫어요. 아니 지금 집에서 출발을 하면 강남까지 가는데 2시간 반. 네. 식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2시간 반. 5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해요. 아, 외려. 신박한데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아우 5시간이나 걸려요. 아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일산 쪽으로 가볼까요? 이럴 수도 있고. 아, 상대가 외려 내 입장을 배려하게끔. 아. 그리고 시간을 조금 벌어라. 지연 작전을 조금 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거절을 당하면 기대가 약간 사그러져서 덜 화가 난다고 해요. 실제로 냉철한 조언이라는 책에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방송을 하고 말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빠지는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살은 꼭 가족에게 쓰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런 말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지적하거나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가족한테는 못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은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상처받죠. 남편은 너무 하나라고 생각했군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셨더라고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 공감합니다. 네, 나는 개발도상국이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 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여러 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 번 이해시켜 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TMI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뭐의 준말이죠? 투마치 much 인포메이션. 네, 무슨 말하면 TMI 무슨 말이야? 얘기하지 마.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내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돼? 제가 TMI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떡국을 끓여 먹고 왔어요. 그 TMI 아닌데요? 알고 싶지 않잖아요. 뭘 먹었는지 뭐가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TMI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밥 먹었겠지. 근데 반찬은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사람이 회사에 출근했겠죠. 뭘 타고 갔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차 몰고 갔겠죠. 별일은 없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TMI. TMI예요. 즉 여러분이 TMI 말하는 순간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널 거부해. TMI 하지 마. 이거는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농담 뜨개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뜨개질 아시죠? 한 코 한 코 나아가요.
내가 농담 한 번, 네가 농담 한 번, 내가 TMI 한 번, 네가 TMI 한 번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 사이에는 목도리도 완성이 되고 조끼도 완성이 되는데 편이다. TMI라고 말을 막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 뜨개질을 너무 피하지 말자고요. 친한 사람이랑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중에 좀 이해 안 가는 말 뭐 있으세요? 킹받쥬. 그죠? 예. 아 진짜 킹받쥬 싫어요. 그죠? 진짜 옛날에는 야 왜 화났어? 이건데 요즘에는 킹받쥬. 그러니까. 표정도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진짜 잘하십니다. 그거 진짜 그 뭔가 남을 비꼬기 위한 단어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 써. 그러니까 뭐 개자를 붙여가지고 그쵸. 음. 예. 개 맞습니다. 맛있다고 왜 그런 거야? 접도 개는 이게 상실한 표현이잖아요. 고양이 맛이.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 저 강아지 그쵸. 키우거든요. 아무리 좋아하지만 네. 개 이뻐 이거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뭐야 이게 뭐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개 귀엽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개꿀.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데다 붙이는 거였어요. 개복숭아나 개살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떫어서. 네. 근데 요즘은 좋은 거 앞에 개라고 써요. 그렇게 붙여요. 예. 그리고 열받는다. 나쁜 말 앞에 킹을 넣어요. 좋은 걸 붙여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구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킹받쥬 무슨 개꿀 왜 그렇게 말을 해라고 질책을 하지 마시고 나쁜지 좋은지를 말하지 않는구나.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구나.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013년에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큰 상을 받았던 광고였는데요. 여성의 단 2%만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만들었냐면 여러분 몽타주 작가 아시죠? 몽타주 그리는 화가. 네네.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얼굴을 보지 않고 얼굴을 그린다예요. 설명만 듣고 그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은영 아나운서를 보지 않고 가림막 안에서 박은영 아나운서가 자기 얼굴을 설명을 해요. 저는 머리는 긴 편이고요. 뭐 눈은 막 설명을 해요. 그럼 그걸 그려요, 이분이. 근데 박은영 아나운서를 초아 씨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두 장의 그림은 똑같은 박은영 아나운서를 그렸죠. 그런데 다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정말 다르다. 자, 이 가운데 어느 쪽이 내가 설명한 나일까요? 왼쪽일 것 같아. 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턱도 너무 미워. 얼굴에 컴플렉스인가 보다. 이제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100% 내가 표현하는 나보다 처음 보는 남이 표현한 내가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남이 표현해준 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거울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요 고치고 싶은 데만 보입니다. 저도 견적 장난 아니게 나올 거예요. 하고 싶은 데 많아요. 그래서 안 봐요. 자, 거울을 보지 말고 뭘 봐야 하냐면 내 안의 아름다움을 봐야 해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내가 저렇게 예쁜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안의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당신은 노력을 좀 더 하셔야겠네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이 광고는 끝을 맺습니다. 초아 씨, 미안하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말해보고요. 우리 세 분께서 초아 씨의 단점을 장점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단점 얘기하면 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약간 키가 작은 게 좀 콤플렉스예요. 네. 네. 작은 대신에 작은 얼굴이 전체 프로포션을 완벽하게 하는데요. 작은 사람은 잘 안 늙어요. 과학적으로 뭐 입증이 된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거짓말 같은데 입증이 된 거예요, 교수님?
큰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이 늙었다고 느껴지고 작은 사람은 그러니까 변화량 자체가 적게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늙었다고 안 느껴져요. 진짜 이제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어느 사찰의 한 승려께서, 스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담장을 쌓아야 하는데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셨어요. 몇 달 걸렸거든요. 딱 보니까 2장의 벽돌이 잘못 놓인 거예요. 이걸 부수고 다시 하고 싶은데 너 몇 달이 걸리잖아요.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그 옆을 지날 때 안 보고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원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담장이네요. 이거 누가 만드셨나요? 그래서 이 담장이 아름다우세요? 여기 이거 2장 잘못 놓인 거 안 보이세요? 여기요, 이거요, 2개. 바로 그 2개의 벽돌 때문에 이 담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2개의 벽돌이 없었다면 평범한 담장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 2개의 벽돌이 잘못 놓임으로 해서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담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성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얼마든지 이렇게 나의 2장의 벽돌을 더 멋진 개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로. 무엇으로? 나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반말할 뻔했어요. 진짜? 그럼 그랬어, 재우야? 그럼 금이야. 그랬구나. 그래. 41살이었던 어느 날 어떤 여성 선배,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배와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올해 몇 살이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41살이에요, 선배님 했더니 아유, 좋은 나이다. 나보다 딱 10살 아래네. 그러시는 거에서 그래요? 있잖아요.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 말이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힘들거나 어려울 것 같은 때 지금부터 좋다고 했잖아. 51살까지 진짜 좋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좋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51살이 됐던 어느 날 그분과 또 10년 만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귀인이다 귀인. 네, 뭐라고 정말로. 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인데. 그래서 제가 더 좋다고요? 했더니 40대 좋은 건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50대가 진짜로 좋아요. 내가 61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딱 10살 위에 여성 소설가 선배님한테 같은 얘기를 그렇게 들었대요. 그리고 제가 제 후배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 힘이 확 생기려고. 네, 정말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졌어. 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좋을 거예요. 최근 이혼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핫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2020년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성의 41.3%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24.4%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혼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도 문제가 갈수록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화제가 된 은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초성 퀴즈를 마련해 봤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시. 감시 떴다 피해라 막 이럴 때 쓰는 검사. 휴대폰 검사. 오늘 검사 당했다. 검사 당했어. 네. 또 이건 뭘까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 네. 겁나 미워. 검남이요. 겁나 미워. 네. 계속 한번 해볼까요? 3번째. 진짜 어려운데? 뒤에가 커플이구나. 구구 커플. 구구는 뭐예요? 구구. 닭살 커플. 구구. 금기 커플. 금기 커플.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말 된다 그죠?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마지막 대망의 네 번째입니다. 지지리. 지지리. 네. 그죠? 찌질이. 찌질이. 찌질이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지질이. 이거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오! 아, 이게 줄임말이구나. 네. 금지된 사람, 귀여운 남성, 미운 지남미요. 귀여운 남성, 귀여운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거기가 카페가 5만 명이 이상의 카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카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야 돼. 정회원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은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교묘하게 어디 가면은 들키지 않고 만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들킬 뻔했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치밀하다. 어떨 경우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비밀.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생기는 것부터가 문제다. 네. 그래서 화제가 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정서적 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정서적인 외도? 정서적 정서적 외도? 최근에 이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이혼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 비슷한 상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남사친, 여사친 이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관계가 참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뭐 걱정하지 말아라. 아, 내가 내일 도와줄게. 괜찮아, 괜찮아. 잘 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직장 동료 누군데? 에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좀 봤는데 뭐 잘 자라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그런데 잠자리를 나눈 흔적은 없어요. 특이했던 거는 그 여성분이 운전면허를 막 따니까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네. 외도네. 외도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런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그리고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내가 좀 가르쳐 줬다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서 사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부인을 의부증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오신 거였어. 자,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정법원에서 부정행위라고 했을 때는 훨씬 넓게 봐요.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갑자기 서로 하트를 주고받는다. 아무 말 없이. 네. 그리고 잘 자? 자고 있어?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넓게 봐서 부정행위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일을 돕다 보면 또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배우자하고 나눌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다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단호하게 나는 이런 게 싫다.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정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해 오시는 분들 보면 탐정업체, 뭐 흥신소 업체, 조사 업체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없냐 막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 오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이렇게 뒤따라다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고요. 또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에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자꾸 정보를 못 구한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쓰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의뢰를 받았는데 당신이 돈을 2배로 주면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상담 중에 그런 문자 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괜히 좀 힘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행태는 눈에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리고 패턴을 자꾸 바꾸고. 그게 뭐예요? 그 핸드폰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이거를 펀도라의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특이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들킬까요? 차. 딩동댕? 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이런 거. 네. 그래서 쭉 보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게 되죠. 차 얘기하니까요. 네.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잖아요. 네네. 웬만한 제조사의 차들이 외부로 다 소리가 들립니다. 은밀하게 통화를 하다가 와이프가 지하주차장에서 쓱 지나가다 뭔 소리지 하고 딱 듣는 순간 모든 내용이 다 발설됩니다. 중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지하주차장에서 특히나 울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실 때 블루투스를 좀 작게 해놓으시거나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전화로 아니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어떡해요. 네. 차 안에서 바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운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는 문자 메시지나 SNS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요. 잘못 누르면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를 읽어주거든요, 차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쓴답니다. 네. 와.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건 맡으시면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런 외도하는 사람들만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할 것 같으신 분들, 정말 이런 분이 하실 것 같은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어려운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운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거죠. 내가 들켰어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그러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내 친구들 다 물어봐도 다 괜찮은데 나만 지금 이렇게 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사례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난했을 시절에 힘들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하면 이제 우리는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만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아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한 번 실수는 내가 봐주겠다. 당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다고 부인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바람도 피워요. 폭행도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유책 배우자인 거죠.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뒷바라지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가정도 지키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남편들이 또 이혼을 요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생활비부터 끊습니다. 나쁘다. 자,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청구 자체는 안 되든 안 되든. 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약간 많네요. 제가 놀란 통계가 있었는데 요즘 결혼한 것 자체가 인구 1000명당 4.2명에 불과한대요. 저도 애가 셋인데요. 우리 셋 애 중에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안 하는데 또 우리가 연애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많이 조금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전 동거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혼? 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 신고만 안 했지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해요. 사실 해외 입법례나 이런 걸 보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의 배우자처럼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혼할래가 아니라 나랑 팍스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영국이든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이런 제도를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도 사실혼이나 혼전동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혼과 혼전동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 친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때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혼전 동거였느냐 사실혼이었느냐. 헷갈린다. 사실혼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같이 동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 생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사실혼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자, 아까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로는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신호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혼인 취소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낫죠. 그렇죠. 결혼한 게 없어져.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혼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내가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씩은 조금 숨기고 싶어지고 가리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보면 재력도 드러나게 되고 부채도 드러나게 되고 네, 세 번째 이슈. 이혼은 쩐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재산 분할이야말로 쉽게 합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되니까 네. 도대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렇게 이지혜 씨처럼 사시는 부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누군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역할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월급에 얼마를 내서 생활비에 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산을 두고 이거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올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 분할해야 됩니까? 재산의 발생 시점, 재산의 형성 시점은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혼 이후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특유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유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부공동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 계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 시점과 중간에 중도금을 계속 넣은 시점이 결혼 전후가 달라질 경우에 이거를 부공동재산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암호화폐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요새 핫합니다. 예. 네, 암호화폐의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암호화폐를 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 중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으면 팔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났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000조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하나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하 경제로 들어가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 분할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암보험 같은 것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암보험인데 이걸 재산 분할해야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어온 적립식 보험금, 저축성 보험금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재산 분할에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보험금을 다 불입해줬다. 그러면은 그게 재산분할 대상에 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땅? 네. 복권. 딩동댕. 진짜? 네. 역시 로또 진행자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갈 때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부부 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로또 당첨금은 10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면 사실 재산 분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0년 차 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전문직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무려 20억 원. 무려 20억 원. 근데 이 부부는 남편이 전문직이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20억 원 되니까 와, 나도 한번 좀 명품 시계도 사보고 싶고 그죠? 20억이나 됐는데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했는데 남편이 안 되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을 사버리고 그 이후에 일절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고 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게 이 로또 당첨금이 그리고 로또 당첨금으로 산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는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공동재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부인은 아니 이게 왜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은 거고 내가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돈이 남아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것 그죠?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로또 당첨금이 수십억 원이 되면서 남편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 배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재산 분할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핫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바로 하려고 했던 남편인데 전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는 로또 당첨했을 때 그 번호 적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 번호를 남편한테 알려줬어. 같이 의논을 했어. 사러 가는데 내가 심부름을 갔다 왔어. 로또를 산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같이 나간 돈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분할도 재판 사항 중에 하나여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증거가 없으면 그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기여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 문자나 뭐 녹음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해야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긴 길을 넘어서 이혼 사건에서 제일 뭐 핫한 재산 분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번째는 제가 정말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양육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해요. 네. 아이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배드파더스 사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양육비 안 주는 아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7월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한번 폐쇄되고 새로 이제 생긴 사이트고요. 처음에 사이트는 이제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거의 안 나와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올라가신 분들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그 형사사건에 참여를 했는데요. 2018년이면 불과 한 3, 4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양육비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조차 이혼 사건을 이제 판결하거나 조정할 때 뭐 양육비 그거 어차피 못 받을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조정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을 정도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혼 사건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그분들이 저를 다시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죠? 제가 무슨 좋은 인연이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진행을 했던 제 의뢰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접하고 하면서 양육비를 못 받는 분이 80%에 이르게 된다는 걸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죄 변론을 하고 법이 개정이 돼서 저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2021년에 조사했는데 여전히 80%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비라는 것은 미혼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안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양육비는 그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에게 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헤어지면은 이 반려동물한테도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진짜요? 와. 왜냐하면 맨날 같이 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도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요새 가정부문의 실정입니다. 그래서요, 애완견의 경우에 한 달에 양육비 10만에서 15만 원 정도. 면접 교섭을 뭐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자녀인 경우에 왜 그거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인 14살 김모군. 4년 전 이혼한 뒤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난 3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엄마와 함께 찾아갔다가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오히려 저희 엄마께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동복지법을 공부했고 직접 고소장을 썼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네. 제 친부가 제발 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을 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지.
당시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이 보호를 하고 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혼 사건에서 이 아버지는 양육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방임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런데 양육을 하지 않는 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란 이름으로 친권자이기도 하니까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게 아동 학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명문의 규정상만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벌법은 있는데 이 아이가 고소한 그 아버지한테는 네. 그게 해당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 개정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그다음에 출국 금지, 그다음에 직장이 있으면 직접 그 고용주에게 내가 양육비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1년 이상 이렇게 양육비를 안 주면 이제 드디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가능성은 열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거와 관련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면 양육비 주느라고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양육비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뭐 어떤 주는 14년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처벌하고 있고 벌금형이 있고 그전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야 도입이 된 거라서 많은 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아까 고소장이 있는 것도 보셨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처는 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갖는 거거든요. 이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이혼한 배우자 내 권리가 아니에요. 아이의 권리예요. 아이의 생존권이고 아이를 위한 부분이라는 거 좀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혼에 대해서 쭉 이제 아이까지 얘기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 황혼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의 기준이 20년 기준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1년에 약 3만 9천여 건, 네,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혼인한 분들도 헤어지는 경우가 1만 6천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지금 전체 이혼의 40% 정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참고 살다가. 참고 살다가. 네. 이제 남은 생을 행복하고 싶어서. 네. 이제 자식 때문에 살기는 싫다. 네. 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상황은 예전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급증하는 이유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래 사니까. 다 정답이신 것 같아요. 황혼이혼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거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바뀐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부장적인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역할만 그냥 하면 된다. 남편은 그냥 돈 벌고 부인은 그냥 이렇게 애들 키우고 그다음에 남은 인생은 대충 살다가 곧 죽으면 된다. 뭐 이 정도로 혼인 생활을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혼인 자체도 공평해야 되고 각자 역할을 서로 나눠야 되고 가장 행복한 것은 친구 같은 배우자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정석 씨 얘기한 것처럼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제가 지금 52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제 남편과 70년을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죠.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 네. 제가 안 행복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네. 정말 고민이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어딘가, 내가 누군가와 같이 노후를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혼 이혼을 딱 하려고 보면 가장 부딪히는 것이 상대 배우자의 결혼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특히 현재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기준으로 살다가 이제 내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인식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남편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난 절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산의 명의가 대부분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갑자기 내 재산이 뚝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론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론의 경우에도 재산을 결국에는 못 받으면 조론한 사람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혼이혼이 되는데 이게 형사사건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이제 결혼 기간 내내 폭행을 당하고 뭐 이러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가정폭력으로 뭐 신고된 거는 수차례고, 그래서 이젠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딸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이제 딸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 남편분이 절대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내 주머니에 생계도 힘들고 돈도 없이 이혼 청구를 하니까 남편은 뭐 계속 비웃는 거죠. 네가 할 테면 해봐라. 네가 할 수 있겠냐? 절대 안 된다. 나는 이 소송을 무덤에 갈 때까지 끌 것이다. 네가 받아갈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 도저히 참다 못해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남편을 살해 시도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인은 내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처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없겠죠. 네. 아무리 그동안에 그 고통받은 세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정말 우발적이거나 술을 마셔서 한 게 아니라 급소를 검색했다던가 뭐 흉기를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를 검색했다던가, 당시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CCTV 회로를 보니까 매우 멀쩡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 인정이 돼서 실형 6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의 끝은 살인사건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가정폭력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것을 누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상태에 빠져서 그걸 못하고 또 다른 가정폭력의 비극으로 나가기 전에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